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기억, 오늘은 이 단어로 더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요 며칠 언론은 로봇 의족을 차게 된 한 장병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로봇 의족의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보도에서 그는 목함 지뢰 폭발 사고로 발목을 잃었다는 정도로 간략히 소개됐습니다. 김정원 중사,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었고 박근혜 정부는 며칠 동안 우왕좌왕하다가 북한의 도발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론을 믿고 말고를 떠나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또 하나, 이를 계기로 참여정부 때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고 북한 4차 핵실험 뒤에는 확성기 확충 사업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때 인터엠이라는 업체가 16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업체 대표는 전현직 군 관계자 등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뿌렸습니다. 선투자가 아닌 성공 보수였습니다. 이런 사건을 잊지 말아야 안보파리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기억하시죠. 지난 4월 구속됐던 인터엠 대표 조승구 씨는 이미 지난달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큰 폭의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 1, 2차관이 동시에 교체되고 다른 경제부처의 주요 차관 자리도 주인이 바뀌는 등 모두 16명이 문재인 정부 3년차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청와대 참모진의 전진 배치, 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현행 유지부터 10% 안팎의 상승안까지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금 고갈로 보험료만 내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보험료 인상 등의 민감한 결정을 국민과 국회에 미루었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5만 5천 개를 2022년까지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3만 명은 간호와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간호 인력 확대에 맞춰 간호대 입학 정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찬반 대립이 불거졌던 제주 예멘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난민 인정자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제주 예멘인들에 대한 마지막 난민 심사에서 언론인 2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500명 가까운 제주 예멘인 중 대다수는 일시적 체류 허가를, 50여 명은 불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식이 진행되는 국회 대립 상황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만나 임시국회 소집과 처리 안건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안은 4가지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기자. 네, 김정희입니다. 네, 4가지 안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보건복지부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개편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된 뒤에 한 달 만에 다시 나온 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와 연금 사각지도 해소, 다층적인 노후 보장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또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 이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논의 틀을 제안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즉 내가 받을 연금 액수고 보험료율은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1안인데 현행 유지 방안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현재 운영 계획대로 2028년까지 45%에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22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서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서 2031년에는 12%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계획대로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안은 소득 대체율을 2021년에 5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합니다. 네. 자, 이번 연금 개편안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 체계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달 반려된 개편안에서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13%까지 잡았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점, 기초연금액을 인상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급하는 만큼 재정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편안에는 또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논란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은 그렇지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빚어져 온 데 따른 것입니다. 최종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가지 안을 조합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 개편안이 4가지나 되다 보니까 민감한 결정을 국회와 국민에 넘긴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던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일단 이번 개편안은 일단 이달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을 토대로 사회적인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연금안을 논의합니다. 경사노위는 최대 내년 7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입법 절차를 또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차관급 고위공직자 16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모두 교체했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들을 주요 부처 차관에 배치하는 등 내년에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출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동시에 바꿨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그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중소기업부 차관, 조달청장,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16명이나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올해 경제 성적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와대 참모진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정책 실행력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 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비서관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조만간 참모진 개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핵심 국정 목표였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는 적극적인 주문을 이번 인사에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제주에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이 난민 지위를 얻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480여 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착을 위한 지원과 기본적인 복지, 교육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재영 기자. 네, 고재영입니다. 네, 마지막 심사에서 처음으로 난민 인정자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한 480여 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앞선 2차례 난민 심사에서 빠졌던 85명 가운데 2명이 이번에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인데요. 법무부는 2명이 예멘에서 후티 반군 등의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반군 등에게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고 박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 인정자 외에도
50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인정했습니다. 50명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내 체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22명은 단순 불인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2명은 앞서 불인정 처분을 받은 34명처럼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예멘 난민 신청자 360명에 대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렸는데요. 34명은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34명은 법무부를 상대로 이의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 85명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제주 예멘 난민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카카오의 이른바 카풀 택시 추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 대책판까지 만들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TF 소속인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카카오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개인적인 결정일 뿐 당이나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카카오 측이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발표하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야 50대 택시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택시 노동자들 또한 중소기업 서민들을 죽이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최소한의 밥그릇은 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논란이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해결할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카풀 택시 특별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여기에는 재선인 전현희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구인 권칠승 의원까지 의원만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F 소속인 권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가 이번 달 초부터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 대외협력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의원은 최 씨가 이직하기 전인 지난 10월 30일에 카풀 TF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와 카풀업계 사이 협상을 주재하던 의원실에서 협상 당사자인 카카오 측으로 이직한 겁니다. 택시기사 분신 이후 하루 만에 민주당 TF 긴급회의가 열린 지난 11일에도 최 씨는 국회 동향을 살피기 위해 의원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TF에 합류한 뒤 최 씨의 이직 소식을 알게 됐다면서 TF 활동을 하면서 따로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 역시 자신이 직장을 옮긴 것이 부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님은 알지도 못했고 제가 이쪽으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업에 가서 경사하는 거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함께 보내주신 거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카카오와 택시업계 사이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완전한 합의는 어렵겠지만 택시업계의 이 전반적인 동의와 합의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해와 또 카풀업계 이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을 어느 정도 동의를 이끌 수 있는. 민주당은 적극적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이 함께하는 3자 대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 확대. 요즘 이 혁신학교를 두고 국내 최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단지 내 초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대상입니다. 혁신학교.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과서 위주로 하는 수업 대신 토론이나 협력 수업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학력 저하를 꼽습니다. 토론이나 협력, 체험을 중심으로 한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학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입시 경쟁에 불리해진다.
혁신학교를 피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혁신학교에서 싫어서 헬리오로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학부모들은 주민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또 교육감이나 장관의 경우 본인 자녀들은 외고 보내고 위장 전입까지 하는데 일반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합니다. 투표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학교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학교가 된다면 공부하는 혁신학교 만들겠습니다. 공부하는 혁신학교, 반발하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장 밖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간담회장 진입을 시도하던 학부모들과 교육청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기도 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복도에 누워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임신부인 학부모가 대치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학부모 여론을 들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학부모와 교육정책의 혁신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일단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혁신학교 지정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갈등은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리용호 외무상에 이어 미 국무부 고위급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에 대한 사전 답사 성격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그가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는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램버트 부차관보 대행이 지난주쯤 베트남을 방문했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등 통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에 대한 사전 답사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트남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유치 의지를 양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달 말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재확인하며 장소는 비행거리 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면서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인 베트남과 함께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미 국무부는 램버트 대행의 베트남 방문 목적에 대해 개별적인 외교 논의의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은 미국의 2차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개최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정상회담 실무 준비는 물론 비핵화 협상도 진전되지 못한 만큼 미 고위급의 베트남 방문에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유치 의사를 피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베트남 고위 당국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개최하는 데에 대한 관심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우리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이 과거 전쟁으로 적대 관계에 있다가 이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룬 점을 들며 북미 관계에서 베트남 모델을 거론해온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치매 전담시설 등을 운영할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 설립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내년에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치매 전담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고 산하의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재가요양과 가사간병,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공공서비스 욕구 및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은 필수 운영 사업으로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고용 유발 개수가 크고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 향후 고령화 등으로 전체 산업 중 큰 폭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3만 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독거노인 등 취약 가구를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 3,900명도 충원할 방침입니다. 간호사의 야근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는 데 9,300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 생겨날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간호인력이어서 간호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학과 정원의 30%까지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그제부터 영화 로마의 극장 개봉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극장 대부분은 지난해 옥자 개봉 때처럼 스크린 배정을 거부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비티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넷플릭스의 만남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은 이 같은 예술영화 전용관을 비롯해 전국에 40군데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루 1, 2회 상영에 그치는 곳도 많습니다. 로마를 상영한 이 소규모 영화관의 경우 평소보다 4배 많은 관객이 몰리며 특수를 톡톡히 누리게 됐습니다. 작품성을 충분히 입증받아서 국내 관객들도 개봉 전부터 많은 호응이 있어서 저희가 개봉을 결정하게 됐고요. 저희가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예매율이 가장 높은 영화고요. 하지만 전국적 극장 흥행 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국내 상영관의 90%를 차지하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해 옥자 개봉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화 상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극장 개봉 후 IPTV 등 부가 판권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협의 없이 위반했고 국내 영화 생태계를 무시하고 있다며 날을 세웁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개봉한 지 이틀 만인 오늘부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지난해 옥자 논란 때보다 더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이틀 차이로 개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의 한국 영화 상영관을 존중한다는 의미보다는 아예 다른 플랫폼으로서 오히려 자기 개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좀 선전포고로까지 보여지는 형편입니다.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넷플릭스의 노이즈 마케팅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많은 사안을 고려해 국가별로 배급사와 의논해서 개봉 일정을 결정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여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태우겠다고 합니다. 저는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는 사실은 전혀 논의를 거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에서 저희 당도 대안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저는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라고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시간은 끌 만큼 끌었고요. 발목을 잡을 만큼 잡았습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한유총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족한 줄을 알고 이제 그만 물러나시는 것이 어떠냐, 국민 뜻을 따르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의원 몇 분이 여기와 관련해서 이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뭐 공정하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사실 명예훼손적인 이야기고 치졸한 공격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공적인 높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치졸한 공세,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에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도 교육위 상임위 중심입니다. 국회는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들어서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섰으니까 심기일전해서 국민 뜻에 따르자라고 당론을 모아서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하는 길이 있죠. 그것은 기대입니다. 우려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도 역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있다고 하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개인적인 이해를 우선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얼었다. 그치? 보들보들 이불 생각난다. 겨울에 더 찾게 되죠. 자연건조만의 따스한 보드라움. 그랑데만의 풍부한 바람과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온도로 한겨울에도 변함없이 빠르게 자연의 좋은 건조처럼 그랑데에서만 삼성건조기 그랑데. 네, 젊은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 사회 현안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난민과 국민연금 그리고 영리병원 등의 민감한 이슈를 다뤄보죠. 지난주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 소속된 정치 신인들을 만나봤고 오늘은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당 창준희 공동위원장 그리고 당적은 없지만 보수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평론가 장예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오늘 먼 길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영국에서 날아왔습니다. 혹시 준비가 덜 되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브렉시트와 관련된 여러 현장 둘러보고 왔는데 네. 한국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고 네. 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이 더 뉴스를 위해서 공부하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은영 위원장 직함이 좀 길었어요. 제주도당 창준희. 네. 그러면 아직 제주도당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녹색당은? 네. 첫 질문부터 좀 뼈 아픈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당법상 1000명이 넘어가야 광역 시도당을 창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주에서는 이미 도지사 선거까지 치른 그런 좀 역량이 있는 당인데도 불구하고 출마하셔서 3등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지금 발목이 좀 잡혀서 네. 창당을 지금 조금 늦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원 1000명을 모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고요. 이것도 조금 개정이 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고 위원장 정치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깨어있는 시민, 깨시민이라고 하는데 깨시민 5년 차 그리고 네. 그 정당의 활동가이자 좀 당직자로는 지금 2년 반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하철에서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그 좀비 직장인의 전형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세월호 가라앉고 나서 제주에 이주해서 세월호 좀 활동하면서부터 시민운동 시작했고 그리고 2016년도에 강정마을에 있는 평화칙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서귀포 녹색당의 그 대표로 선출되면서 당직자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제주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계속 있습니다. 예, 그때 출마하셔서 3등을 했는데 한국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보다 제가 이제 5명의 후보 중 3위로 예, 거기까지만 했죠. 하시고. 예. 우리 장예찬 평론가는 왜 당적이 아직 없죠?
저는 뭐 2016년 총선부터 보수 정당에서 다양한 활동하면서 대선도 했었고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당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수 세력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같은 이제 기성 정치권이 아닌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화끈하게 결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그 부분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니 마니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박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는 이상 뭐 저와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외부에서 보수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한국당에서는 뭐 아예 그 탄핵 백서를 만들자, 그리고 또 인적 청산이 후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그럼 동의를 안 하시겠네요? 네, 매우 비판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적 쇄신을 연기하자고 하는 게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로부터 나온 발언입니다. 그 이후 결국 연기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조강특위나 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용태 의원에게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가게 되면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대한정당으로 선택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어떻게 되었든 국민들로부터 많은 회초리를 맞았던 박근혜 정권과는 과감하게 결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수가 재편되거나 재집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난민 문제 그리고 또 국민연금 문제 여러 가지 비교적 이 젊은 층에서 더 뜨거운 이슈인 이런 사안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선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것들 좀 여쭤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 중앙선관위와도 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홍보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자칫 이제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요. 정치공학적으로도 이 지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총 예산을 동결하면서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 다음에 연동형 비례제가 자연스럽게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지금처럼 단순히 단식만 해서 무턱대고 도입을 확정 짓자 이런 방향은 건전한 선거제 개혁의 논의를 좀 가로막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현직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의석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심은 찬성하지만 얘기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지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태도? 아무래도 국민적인 어떤 역풍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면 이번에 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연봉이 대폭 인상이 됐어요. 대폭은 아니고 연봉 기준으로 182만 원이 올랐더군요.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사실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지만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대로 동결이 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금까지 지금의 정기특위가 열리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긴 그 몇 년 동안의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열려져 있는 기회구조 안에서 우리가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이 지금 이 논의를 조금 시간 끌기로 해서 계속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좀 구체적인 노력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고 위원장도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는 감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는 단식을 하고 있는 야3당입니까? 아니면은 두 정당입니까? 거대 정당입니까? 저는 이제 야3당이나 이 녹색당 같은 군소정당에서 민주당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근데 저는 뭐 보수 세력에 몸담고 있다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나름대로 최선의 절충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정개특위에서 심한 논의를 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절충안을 못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주말에 5당 대표 회담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인데 저는 민주당 정도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단순히 단식만으로 연동형 비례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게 되면요. 초과 의석이 발생해서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어떤 국민적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바꿔보자 단식하자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민주당이 나름대로 집권 여당으로서 내놓은 절충안을 이제는 야3당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만 계속할 수가 없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예산안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더라고요. 그 밀실 야합의 이 과정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내용적으로도 분명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대한민국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자동차가 사는 곳이구나라는 것이 좀 예산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청년 예산, 뭐 노인, 장애인, 돌봄 예산 부분이 대폭 이제 감액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도로 예산, 철도 예산이 좀 늘어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들여다보면 정말 그게 국민에게 필요한 도로일까? 네. 권력 유지에 필요한 도로이다. 지금 의원들이 사실 쪽지 예산으로 가져가는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대부분이 도로 예산이거든요. 네. 지금 이 사태가 똑같이 전국의 지방 의회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도로공화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가장 최근의 문제가 비자림로 사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에서요. 네, 그래서 이런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그렇게 좀 처참하게 나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이 2019년도에도 발생을 하겠구나라고 좀 예측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복지 예산 줄어들고 SOC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위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예산안 심사의 어떤 기간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네. 2000년 이후 우리가 기간을 지켜서 예산안 통과시킨 사례가 단 2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특출나게 무능해서 2번밖에 못 지킨 게 아니라 네.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면 지킬 수 없는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제도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또 기간을 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졸속으로 예산안 통과시킨 게 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예산도 있을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나 이런 장애인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데 네. 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법안은 나중에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우가 뒤바뀐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기간의 어떤 제도라던가 이런 심사 과정을 다시 뜯어고치는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적인 문제다. 단순히 야합, 뭐 국회의원들의 무능 이런 쪽으로 몰아가서는 뭐 해법이 안 나오겠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제주 관련 얘기가 여러 건 있어요. 네. 난민으로 두 분이 인정됐습니다. 예멘 출신자들인데 이제 한국에서 정착하겠다, 난민으로 받아달라. 네.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0.5%도 안 되더군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기조 형식으로 좀 유지하고 있었던 퍼센테이지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네. 그래서 좀 정부가 비어있던 이 정책의 빈 구멍을 아직까지도 좀 우왕좌왕하면서 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여실히 드러나고 사실 준비 태세가 안 돼 있다는 점은 저는 정부가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난민을 생각해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녹색당에서는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는 당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사실 이런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이제 새로 편입이 되는 이런 형태가 있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건지, 주거, 병원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치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양보를 해야 하고 어떤 사회적인 원칙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급속도로 찾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녹색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사실 크게 당론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제3세계 국가들이 다 붕괴 상황이거든요. 식량 위기 때문에 또 우리 앞에 지금 맞닥뜨려진 어떤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브렉시트 이런 것도 좀 다녀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당론이 있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현안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원론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녹색당 입장에서도 뭐 녹색당 이전에 우리 고 위원장 생각도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민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회적인 합의 부분에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난민 분들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그 인도적 체류 지위라는 애매한 지위를 대부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폭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할 수 있는 단계적인 논의가 지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지금 일시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분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왜 당연히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영국도 갔다 왔지만 특히 네덜란드, 유럽에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에 있었는데요. 유럽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슬림이나 중동계,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대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부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예전에 어떤 식민 지배 상태에 네. 채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또 그 부분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유럽의 선진국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난민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은 국민 정서가 일단 반대하고 있고 네. 전혀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난민을 자칫 대거 받아들였다가는 예. 지금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이 바로 하고 있잖아요. 네. 국가주의로. 그러한 어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이 수기 민주주의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국민 여론을 들어서 국민의 목소리대로 하겠다는 걸 좋아하는데 왜 난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여론조사에 보면 아직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옳은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하자. 예.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왜 평소에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그런 의식이 난민 문제에서는 유독 다르게 작용하는지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수기해서 어떤 받아들이는 쪽이든 아니든 어떤 방안을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여론이 안 좋으니 박지 말자 이쪽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까? 저는 현재의 기준에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만약 점진적으로 우리가 난민에 대한 문헌을 개방할 거면 그것이 어떤 당위성,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국민들의 의식이 준비될 때 그렇게 점진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부가 아마도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일시적,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인도적 체류 허가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인도적 체류 허가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본국에서의 어떤 위험 상황이 해소되거나 그 당사자들이 제3국으로 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된다면 인도적 체류 지위가 또 해소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국민들의 부담감, 사실 공포감이 있어요. 제주도만 해도 난민들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가짜 뉴스에 의한 국민들이 기만당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정부에서 꼼꼼하게 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되는 분들의 동선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안심시켜주고 다독여주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공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예멘인들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큰 파장이 일어난 이런 사례들은 있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민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비어 있다 보니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소요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컸고요. 특히 어머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컸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대폭 그런 사회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상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또 올 것이다.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수기가 필요하다,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난민들이 들어오면 일자리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부분들, 다른 거 다 제하고요. 그게 합리적인 뭐라고 할까요? 두려움 내지는 걱정 맞습니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경제가 성장할 때는 난민이나 이런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다시 이 국가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정당들이 바로 하는 건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선례를 봐도 이것이 단순히 근거 없는 공포로 보기는 힘들고 특히나 지금 각 지역의 어떤 일용직 자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저렴한 그리고 최저임금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그 최저임금 시장의 어떤 국내 노동자들이 밀어내고 있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쉽게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극우 정권이나 정당들이 그 헤게모니 싸움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이 경쟁 사회 내에서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저성장의 체제 내에서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긴 하지만 제주도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힘든 일에 어선 타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요식업에 근무하는 게 힘든
힘듭니다. 농업부문 근무하는 게 힘들고요. 이 부분을 사실 예멘인들이 요 몇 개월간 그 인력 부분을 계속 대체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내내. 네. 그리고 인도적 체류 지위 그 허가가 난 다음에 많이 육지로 이제 서울로 많이 다시 이제 이주를 하셨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업무 인력이 빵꾸가 다 난 거예요. 공백이 생겼다. 공백이 다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에서의 계속 사회적인 충격에 제주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라 좀 면밀하게 우리의 어떤 동력으로 난민을 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오늘 발표됐죠. 네, 네 가지 안이나 나왔던데 혹시 꼼꼼히 보셨나요? 네, 현상을 유지하는 안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점진적으로 소득 대체율도 늘리면서 국민들의 연금 부담도 좀 늘리는 방안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안으로 가게 된다면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34%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도 2057년 정도이고요.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이 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국민연금 지금 9%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12% 내지는 13%로 올리게 되면 소득 대체율이 늘어나고 어떤 국민연금의 어떤 고갈 시기도 2062년, 2063년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만 네. 이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그래서 사실 인터넷 여론을 제가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예. 또 여론조사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예.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네 가지 안을 굳이 내놓은 것은 네. 이 국민연금을 인상하는 안만 내놓았을 때 국민적 반발이 클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네 가지 안을 마치 객관식처럼 내놓았는데 지금의 여러 국면, 특히나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면을 고려해봤을 때 국민연금을 더 내게 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내게 하는 게 개혁이라고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내게 국민연금 단순히 더 내게 해서 소득 대체율 늘리는 게 개혁이 아니라요. 예. 우리가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다른 연금을 건드리지 않고서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이미 기성세대에 비해서 청년세대 네. 그리고 더 어린 미래세대들 같은 경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국민연금과 이 공적연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개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라던가 또 교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러한 거대해진 그리고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이라던가 이런 식의 연금을 총망라해서 국가의 공적연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개혁하는 방안을 가야지 국민연금만 국민들에게 지금 9%도 내기 힘들어하는데 예. 10%, 12% 더 내라. 그러면 더 줄게. 그런 방식으로는 누구도 설득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동의가 되고 제가 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연기금 고갈 문제로 청년층은 이미 좀 심리적인 동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니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도 있을까? 모르는데 네. 지금 더 내야 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안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 반면으로 노인 빈곤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지금의 해소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한 세대의 불평등 요소로 이런 정책들이 여겨지지 않으려면 사실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공적 연금 체계 자체가 좀 강화되고 전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그 단기적인 해소 방안으로 지금의 노인복지 부분의 의료 부분도 포함을 해서 좀 전체적인 체제에 대한 개편, 이 논의가 함께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으로 저는 부자 증세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좀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한 세대에게 일방적인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이러한 정책은 좀 선택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연금하고 그다음에 부자 증세로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재원을 이렇게 뭐 합치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국민연금 하나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 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이 젊은 층의 정서가 기성세대와는 좀 다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고 하는데 예. 그 명문화된 요건을 믿을 만한 청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지만요. 길에 가는 20대, 30대 10명 붙잡고 물어봐서 네. 지금 내는 국민연금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중 8구는 못 받을 것 같아.
받을 기대 안 한다는 대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정치권의 논의 그리고 공적 연금이나 공금이 집행되는 구조가 예. 이 기성세대에게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연금 하나만 개편한다는 것은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집단적 반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저항을 초래하더라도 공적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교사연금까지 같이 건드리는 개혁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 위원장께서는 국민연금을 혹시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걱정은 제가 직장인 생활을 했을 때부터 이미 조금씩 들었던 걱정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 개인이 각자 도생을 위해서 사보험을 사설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실제 그런 부분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논의를 조금 지금의 정부안이 아니라 프레임을 깨서 말씀하셨듯이 확대하고 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도 못 믿을까요? 젊은이들이? 지급 보증의 형태가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네.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산안에서 청년 예산들 깎이고 그리고 어떤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촛불 세대라고 하는 지금의 직결된 그 정치적 에너지들이 지금 다 분산되고 다시 소위 탈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탈덕은 뭡니까? 그 연예인의 그 팬을 그만둔다라는 탈덕. 그러한 예. 팬클럽 생활을 그만둔다. 덕질이라는 시쳇말이 있죠. 네. 그래서 시쳇말로 지금 탈덕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효용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런 지급보증, 네. 이러한 정부의 안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이 네. 여기 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예, 청년 세대가 조금 더 공감할 만한 사건이 있었죠. 공감이라는 게 뭘까요? 더 가슴 아플 수 있는 그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숨졌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고도 계속 발전기가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 그 뉴스 보고 가슴이 참 먹먹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공생구조를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공생구조가 무엇이냐? 1대 8의 공생구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지금 그러한 공사나 최고위 사장들, 네. 공공기관 사장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진보 보수 정권 막론하고 낙하산으로 내리 꽂아버리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챙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비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는요. 제대로 된 목소리도 내기 힘들고 이 정규직 노조가 하는 어떤 임금 협상이나 이런 데 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확장해서 보자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의 그런 것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기성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어떤 1%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1% 상위층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낙하선으로 내려온 공기업 사장, 임원 이런 사람들과 예. 나머지 20%의 정규직 노조가 결합해서 80%의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시키고 정치적인 발언권도 죽이고 있는 구조란 말이죠. 예, 예. 이 2대 8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어떤 비리나 가슴 아픈 사건들은 계속될 예. 수밖에 없고 구의역 사건 이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진보 보수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이 뼈아프게 예. 국민들의 분노를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주제에서 좀 벗어나지만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는 물론 현대차 노조, 기아차 노조 반대하는 건 팩트 맞고요. 근데 현대자동차 사측에서도 노조의 권리 제약이 없이는 투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팩트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공적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주에서도 사실 제주 산하의 공기업에서 정규직인 분이 삼다수를 만들다가 생산 공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이익 추구를 위해서 노동자가 쥐어짜여지고 업무의 압박이 계속 상승하면서 혼자서 감당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수십 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맨 처음에 출범한 다음에 첫 번째 내린 업무 지시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공공부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지금 주저앉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진단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 뭐 구의역 노동자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사건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붕괴의 시그널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계속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그널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번에 성함이 김용균 씨예요. 태안 그 발전소에서 사고 당한 분이 김용균 씨인데 이 사건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의 정규직화가 이런 비극을 막는 해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사회였다. 세월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온수관이 이번에 터지는 등 그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비용을 국민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더라도 이를테면 이 비정규직 작업조가 1인 1작업이 아니라 2인 1조가 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생산 단가도 높아지고 국민들이 치러야 될 비용도 결국에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동의를 이끌어내고 감당하게 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사고 현장에 찾아가서 국가권만 놓고 추모만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험하고 지속적인 업무에 있어서 외주를 금지하는 법안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외주 금지라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특수한 어떤 위험한 일이라던가 특수 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주 작업을 주는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외주화 같은 경우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를테면 입찰에 있어서도 뭐 최저 입찰을 하는 업체를 무조건 선택한다던가 그런 방식의 외주가 문제인 것이지 외주 방식은 좀 조정해야 된다. 외주 자체가 절대 악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주화를 그런 지속적이고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지시키자 이런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업무이지만 위험한 상시적인 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주화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라고 얘기하셨지만 어떤 부분을 외주화로 바라볼 것인가 그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선이 너무나 낮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그 선을 조금 격상시키는 작업이 우리에게 좀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시그널이 온다 봅니다. 격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이시고 그 수준이 어딘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온 세상이 얼었다. 그란데는 한겨울에도 변함없이 빠르게 자연의 좋은 건조처럼 그란데에서만.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십니까? 미드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 5%, 최장 72개월 할부 혜택까지 1688-7373. 별일 많은 세상에도 별일 없이 살아야죠.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뉴스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 선에서 4가지 안이 공개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소득대체율 40% 및 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되
앞서 말씀드린 급여 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여 실질소득 대체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입니다. 현행 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율 체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 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여 31년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보다 노후소득 부담을 강조한 안으로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택시기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택시 생존권과 운송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풀 서비스는 허술한 운전자 검증과 사고 보상제도 미비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이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도로 착공식 개최를 합의했는데 평양 공동선언을 처음으로 실행하게 돼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기대만큼 빨리 진전되지는 않지만 GP철수와 남북체육회담 개최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단식 9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협치와 연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루고 동서독 통일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장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합리적이라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나 화장할 때 거울 보면서 뉴스를 함께 볼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죠. 이 거울을 터치스크린으로 활용해서 음악이나 동영상,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거울을 손톱으로 찍자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곳을 건드리면 음악이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게임이 등장합니다. 화장을 위해 밝은 조명을 쓸 수 있고 형형색색 조명으로 분위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 사물을 터치 입력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의 위치 파악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마이크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의 스마트폰만 활용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스크린이나 사물들을 터치 스크린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물을 건드렸을 때 나는 소리가 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 등을 분석해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17인치 터치스크린에서 4mm 안팎의 측정 오차를 보였고 책상 등 주변 물체의 위치나 소음이 변해도 1cm 이내 오차를 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거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책상과 벽면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적용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스와 같은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고 스마트 TV나 거울에 터치 입력 기능을 넣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기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가전에 저희가 자유롭게 터치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저 사용자 경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모바일과 센싱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회 ACM 센시스에서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크리스마스 하면 화려한 트리가 생각나시죠? 보성 녹차밭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서 빛축제가 열린다는데요.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비구비 녹차밭이 그림같이 펼쳐진 대한민국 녹차 수도입니다. 땅거미가 지자 화려한 빛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영화 겨울왕국에서 착안해 마법의 힘이 느껴지는 빛의 왕국이 펼쳐지자 관광객은 탄성을 연발합니다.
너무 예쁜 것들도 많고 사진 찍을 거리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커플분들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인공 눈이 내리는 광장에 녹차꽃 만송이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포토존과 함께 대형 LED 스크린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프로포즈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 카드를 다는 터널과 이글루 돔도 마련됐습니다. 주말에는 길거리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뿜어내는 화려한 감동과 매일 밤 쏟아지는 인공 눈, 그리고 각종 체험거리는 관광객 여러분에게 겨울밤의 낭만과 새해의 큰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난 1999년 밀레니엄 트리를 시작으로 한국 기네스북에도 오른 보송 차밭 빛축제. 겨울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보송 차밭 빛축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살 김모 씨 등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건축자재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40여 제곱미터 크기의 창고 한 동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국내 방위산업기업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의 분석 자료를 보면 93개 방산지정업체의 지난해 방산부문 매출액은 12조 7,6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습니다. 방위산업진흥회가 방산부문 경영실적을 취합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83년 이후 전체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제 피부색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라고 말한 10대 모델 한현민 군을 만나봅니다. 돌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